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짜기 너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딴 마을에 눈이 하얗게 덮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소미불을 덮은 듯 고요하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가끔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굽이굽이 이어진 좁은 길은 이미 발자국 하나 없이 매끈한 눈길로 번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은 텅 빈 들판을 지나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 옛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처럼 구슬프게 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겨울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에는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얹은 짚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색이 발해 있었고 처마 밑에는 투명한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겨울의 냉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집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소녀 연화가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로 이 적막한 산골 오두막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세상은 언제나 캄캄한 어둠이었지만 그녀는 마음의 눈으로 계절의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방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겨울바람에서는 쨍하고 차가운 얼음 냄새와 함께 마른 나뭇잎이 부서지는 냄새가 났는데 그 차가움이 코끝을 스치면 연화는 이불을 코까지 끌어올리며 잠시 몸을 웅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게으름을 피우는 법이 없었기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집안의 모든 물건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고 낡은 문고리의 차가운 감촉이나 문지방에 달아빠진 나뭇결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세상을 보는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연화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밤새 차게 식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솔가지를 모아 불쏘시개로 쓰고 그 위에 장작을 얹은 뒤 부싯돌을 쳐서 불꽃을 일으키는 과정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녀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이 붙기 시작하면 연화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가워진 손을 불기운에 녹였습니다. 붉은 불빛이 그녀의 감긴 눈 위로 아른거리고 따뜻한 온기가 부엌 안을 천천히 채우기 시작하면 연화의 작고 야윈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가마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는 일은 연화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쌀독이 바닥에 드러날 정도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손끝으로 느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그녀는 걱정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졌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쌀알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사르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쌀 한 톨 한 톨을 소중하게 씻어 솥에 앉혔습니다. 밥이 끓으면서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 냄새는 허름한 초가집을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주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밥이 다 쥐어지면 연화는 나무 주걱으로 밥을 섞으며 하얀 김이 얼굴에 와닿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밥그릇에 밥을 담기 전에 이가 빠진 낡은 사기 그릇 하나를 먼저 꺼내어 그곳에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듬뿍 덜어내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도 부족한 양이었지만 연화는 한 번도 망설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배고프고 작은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자신의 배고픔보다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을 소중하게 두 손으로 감싸쥐고는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루로 나가는 문을 열자마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연화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마루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목소리로 작고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며 허공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고요하던 마당의 나뭇가지 사이에서 그리고 지붕의 처마 밑에서 작은 날갯짓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짹짹, 짹짹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참새떼가 하나둘씩 날아와 연화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친구가 찾아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밥그릇을 마루 난간 위에 올려놓고는 손으로 밥알을 조금씩 떼어 난간 위에 줄지어 놓아주었습니다. 어서 와, 많이 춥지? 배고플 텐데 천천히 먹으렴. 연화는 마치 사람에게 말을 걸듯 다정하게 속삭였고 참새들은 그녀의 손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와 밥알을 쪼아 먹었습니다. 콕콕콕 하고 참새들이 부리로 나무 난간을 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화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참새들이 밥을 먹으며 내는 소리만으로도 녀석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산비탈을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제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짐승들에게 밥을 퍼주다니 쯧쯧 하고 걱정 섞인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연화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쌀 한 톨이 귀한 흉년의 겨울에 새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연화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외롭지 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참새들의 날개 스치는 소리는 연화에게 세상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문을 열기조차 힘든 날이 있었지만 연화는 끙끙거리며 기어이 문을 열고 눈을 치웠습니다. 참새들이 눈 속에 파묻힌 먹이를 찾지 못해 굶어 죽을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빗자루로 마루 끝의 눈을 깨끗이 쓸어내고 그 자리에 어김없이 따뜻한 밥을 놓아두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참새들은 연화의 집을 잊지 않고 찾아왔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연화가 주는 밥으로 추위와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이 자신의 곁에서 온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연화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화의 집 마당에는 앙상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참새들은 밥을 다 먹고 나면 그 감나무 가지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지저귀다 가곤 했습니다. 연화는 밥그릇을 비우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은 뒤에도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마워요 연화야, 잘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연화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있으면서도 마음만은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새들이 날아가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곤 했습니다. 사실 연화의 쌀독은 이제 바닥을 긁어야 할 만큼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곡식은 거의 다 떨어져갔고 다가오는 봄까지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쌀을 아끼기 위해 자신의 끼니를 줄일지언정 참새들에게 주는 밥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나도 참새들이 배부르게 먹고 힘차게 날개짓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생명끼리 나누는 깊은 유대감이자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겨울밤은 길고도 깊어서 해가 지고 나면 산골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기름을 아끼기 위해 등잔불조차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있곤 했는데 어차피 그녀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똑같은 어둠이었기에 불편할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윙윙거릴 때면 문득문득 밀려오는 외로움이 그녀를 감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연화는 낮에 참새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던 그 부드러운 깃털의 감촉을 떠올리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연화의 집 부엌 한 구석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는데 연화는 가끔 그 항아리들을 쓰다듬으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참새들이 많이 왔어요. 녀석들이 밥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라며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치 어머니가 곁에서 그래, 우리 연아 착하다, 잘했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화가 베푸는 따뜻한 마음씨는 아마도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늘 이웃에게 베풀기를 좋아하셨던 부모님을 닮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는 날이면 햇살이 마루 깊숙이까지 들어와 연화의 무릎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연화는 햇살이 비치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며 비록 빛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따스함만으로도 태양이 그곳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참새들도 그런 날이면 더욱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고 연화는 마루에 앉아 헌 옷을 기워 입거나 지프로 바구니를 엮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야무져서 보이지 않아도 바늘땀이 고르고 지프를 엮는 솜씨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조용한 일상에도 조금씩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연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집 터가 명당이라던데 주인이 없으니 아깝지 않은가 하는 소리들이 장터 국밥집이나 우물가에서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연환은 마을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아 그런 소문을 듣지 못했지만 마을 공기는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여전히 깊고 추웠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추위와 상관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발자국 소리가 연화의 집 살인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뽀드륵 눈을 밟는 소리가 꽤나 무겁고 거칠어서 평소에 듣던 이웃집 할머니의 발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루에 앉아있던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참새들도 낯선 기운을 느꼈는지 밥을 먹다 말고 푸르르 날아올라 감나무 가지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화는 긴장한 표정으로 마당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거기에 누가 오셨나요? 살인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굵고 걸걸한 목소리의 여인이 대답 대신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연화야, 이 고모가 왔다. 그동안 잘 있었느냐?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어딘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 끈적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모라는 말에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두 번 본 적이 있는 먼 친척 아주머니였습니다. 왕래가 끊긴 지 오래된 분이 이 깊은 겨울에 산골짜기까지 찾아온 것이 의아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하지만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집터와 눈에 덮여있지만 꽤 넓어 보이는 텃밭을 보며 아주머니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에 눈도 안 보이는 것이 혼자서 청승맞게 이게 무슨 꼴이냐.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마루로 성큼성큼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쿵쿵거리며 마루를 울렸고 그 진동이 연화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연화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어깨를 움츠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모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누추하지만 방으로 드세요. 연화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방으로 들어갈 생각은 않고 마루 난간에 놓인 밥알들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냐? 밥알 아니냐? 사람 먹을 쌀도 없는 판국에 이걸 짐승들에게 뿌려대고 있었던 게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감나무 위에 숨어있던 참새들이 놀라 짹짹거리며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새들이 배고파해서 조금 나누어 준 것뿐이에요. 연화가 기어들어가듯 대답했지만 아주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짜증,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인심은 무슨. 내가 너를 볼봐주러 왔으니 망정이지. 이러다간 굶어 죽기 딱 좋겠다. 아주머니는 마치 주인이라도 된 양 큰 소리를 치며 보찜을 마루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마루 밑에 숨어있던 쥐 한 마리가 놀라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등장은 평온하던 연화의 삶에 거친 돌멩이가 던져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가 내뿜는 기운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섭게 연화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작은 행복들이
매일 아침 참새들과 나누던 그 평화로운 시간들이 위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먼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은 채 이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지 않기를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붉은 노을이 눈 덮인 마을을 물들일 때쯤 아주머니는 이미 안방의 아랫목을 차지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쌀독을 확인했습니다. 아주머니까지 오셨으니 쌀은 더욱 빨리 줄어들 것이 뻔했습니다. 솥뚜껑을 닫는 연화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람만이 여전히 쌩쌩 불어대고 있었고 내일 아침 참새들이 밥을 먹으러 올 수 있을지 연화는 걱정이 되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의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화는 여느 때처럼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지만 섣불리 이부자리를 걷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고모가 드르렁거리며 코를 고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위협적이어서 연화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인기척이 좁은 방 안에 섞여 있다는 사실이 연화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이불 속에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에야 고모는 길게 하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몸을 뒤척일 때마다 두꺼운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고 연화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바닥이 왜 이리 차냐? 불 좀 팍팍 대지 않고 뭐 했니? 고모는 일어나자마자 불평을 들어놓으며 연화를 타박했습니다. 연화는 죄송하다는 말을 조그맣게 중얼거리며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춥지만 평화로웠던 자신의 보금자리가 이제는 가시방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고모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턱에 걸터앉아 연화가 일하는 모습을 감시하며 쌀을 씻을 때 물을 많이 쓴다거나 장작을 너무 헤프게 쓴다는 둥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쌀 씻은 물은 버리지 말고 숭늉으로 끓여라. 총구석에서 살림을 어찌 배웠길래 이리 낭비가 심해? 고모의 날선 목소리가 부엌을 울릴 때마다 연화의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성껏 밥을 짓는 그 행복했던 시간은 사라지고 오직 고모의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 움직여야 하는 고단한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지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드는 둥 마는 둥 하며 눈치만 살폈고 고모는 밥그릇을 싹싹 비우고도 모자라 숭늉까지 들이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연화는 습관처럼 자신의 밥을 조금 남겨두려 했습니다. 참새들에게 줄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모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게냐? 밥을 남겨서 어디다 쓰려고? 고모가 밥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 밖에 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연화가 기어들어가듯 말하자 고모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라? 새? 지금 우리 입에 들어갈 풀칠하기도 바쁜데 짐승밥을 챙겨? 당장 그만두지 못해. 고모는 연화의 밥그릇을 낚아채더니 남은 밥을 자신의 입 안으로 털어넣었습니다.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고픔에 떨고 있을 작은 친구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고모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의 반다지 문을 열어보고 벽장 깊숙한 곳까지 손을 넣어 무언가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옷가지들이 방바닥에 내팽개쳤고 연화가 소중히 간직해온 어머니의 유품들도 거칠게 다루어졌습니다. 문서 같은 거 없니? 집문서나 반문서 말이다. 네 부모가 남긴 게 이것뿐일 리가 없는데. 고모는 노골적으로 탐욕을 드러내며 연화를 다그쳤습니다. 연화는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고모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마루 밑과 지붕 위에서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연화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달려나가 밥을 주었겠지만 지금은 방문을 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새들의 울음소리가 연화야, 배고파요, 나와요 라고 애원하는 것 같아서 연화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고모는 그 소리를 듣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마당에 나가 빗자루를 휘둘렀습니다. 어이쿠, 시끄러운 것들, 저리 가라, 회의, 회의. 고모의 고함 소리에 놀란 참새들은 혼비백산하여 하늘로 흩어졌고 그 소리를 듣는 연화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고모는 보찜에서 화려한 옷을 꺼내 입고 마을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내 마을 이장 좀 만나고 오마. 집에 꼼짝 말고 있어라. 쌀독에 손대지 말고. 고모는 신신당부를 하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연화는 고모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 떨어진 누룽지 부스러기를 손으로 더듬어 모았습니다. 밥은 없었지만 이거라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연화는 치마폭에 부스러기를 감추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얘들아, 미안해. 많이 놀랐지? 연화가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멀리 날아갔던 참새들이 하나 둘씩 조심스럽게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겪은 일 때문인지 녀석들의 움직임은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화가 손바닥에 누룽지 부스러기를 올려놓자 참새들은 재빨리 날아와 먹이를 물고는 다시 높은 나뭇가지로 날아갔습니다. 예전처럼 연화의 손에서 오래 머물며 노래를 부르던 여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급박한 날갯짓 소리에서 녀석들의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편 마을로 내려간 고모는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눈먼 조카 하나 살려보겠다고 이 먼 길을 왔지 뭔가. 집골은 엉망이고 애는 맹해서 속이 터져 죽겠네. 고모는 마치 자신이 구세주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연화를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 서린 욕심과 표독스러움을 눈치채고는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왠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연화네 밭이 탐나서 온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옆집 할머니가 이 소문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 집을 지켜봐온 분으로 연화의 친손녀처럼 아끼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연화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살인문 앞에서 할머니는 마당에 흩어진 빗자루 자국과 황량해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야, 있느냐?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자 연화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연화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친 연화의 손을 주무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고모라는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더냐? 연화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모가 마을에서 돌아와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와 연화가 함께 있는 것을 본 고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노인네가 뭐 하는 거요? 고모는 대뜸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고모의 무례한 태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이보게, 이 아이는 하늘이 내린 착한 아이야. 부모 없이 자랐어도 심성이 고와 마을 사람들이 다 아끼네. 피를 나눈 친척이라면서 어찌 아이 얼굴을 이리 상하게 만들었나. 할머니의 말에 고모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내 조카 내가 가르치는데 남들이 무슨 상관이오. 이 집 주인은 이제 나나 다름없으니 썩 나가시오. 고모는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밀려나면서도 연화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연화야, 마음을 단단히 먹거라. 네 집은 네가 지키는 것이다.
저 새들도 이 집도 다 너를 보고 있단다. 할머니가 돌아간 뒤 고모의 화풀이는 고스란히 연화에게 돌아왔습니다. 동대방네 내 흉말 보고 다녀? 은혜도 모르는 것? 고모는 연화의 등을 세게 내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욱신거리는 등을 감싸 안고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울밤은 더욱 깊어갔고 고모는 땔감이 아깝다며 연화가 자는 아랫방에는 불을 거의 떼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뜨끈한 민목에서 잠을 청했지만 연화는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바닥에서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뚫고 들어와 콧잔등을 시리게 했고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그때 창호지 문 밖에서 톡톡 하고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와는 다른 아주 작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참새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을 연화가 걱정되어 녀석들도 잠들지 못하고 처마 밑으로 내려와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아, 나는 괜찮아. 어서 들어가자렴. 연화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참새들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문 주변을 맴돌며 작은 날갯짓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했고 연화를 지키려는 보초병의 발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 작은 생명들의 온기를 느끼며 가까스로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고모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고모는 쌀독에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다녔습니다. 이제부터 밥은 내가 줄 때만 먹어라. 쥐새끼가 드나드는지 쌀이 자꾸 축나는 것 같으니 원. 고모는 연화를 의심하며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연화는 하루에 2끼, 그것도 아주 적은 양의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지만 연화는 자신의 죽을 먹지 않고 몰래 옷소매에 붓거나 입안에 머금어 두었습니다. 고모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연화는 재빨리 마당 구석이나 장독대 뒤로 가서 숨겨둔 죽이나 밥알을 뱉어 놓았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이것밖에 없어. 연화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참새들은 연화가 놓아둔 적은 양의 먹이를 서로 다투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먹었습니다. 녀석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연화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슬픈 눈빛을 보냈습니다. 연화가 점점 야위어가는 것을 새들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모는 낯선 사내 한 명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내는 눈매가 날카롭고 셈이 빨라 보이는 거간꾼이었습니다. 자, 보시오. 집은 좀 낡았어도 터가 아주 좋아.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개울이 흐르니 명당하니요? 밭도 이만하면 쓸만하고. 고모는 사내에게 집과 땅을 보여주며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마루기둥 뒤에 숨어 그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일구신 이 집과 밭을 고모가 몰래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쎄요, 집이 너무 낡아서 값을 많이 쳐드리긴 어렵겠는데 게다가 저 능먼 처자는 어쩔 겁니까? 사내가 묻자 고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건 걱정 마시오. 내가 알아서 친척집에 보내든 식모로 보내든 처리할 테니 땅값이나 후하게 쳐주시오. 고모의 비정한 말에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둘째치고 이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 부모님과의 추억도 매일 찾아오는 참새들도 모두 잃게 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두려움과 배고픔 그리고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우르릉 소리를 내며 집을 삼킬 듯이 불어댔습니다. 연화는 이불 속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집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저 불쌍한 새들을 계속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연화는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먹은 것이 거의 없는 데다 마음의 병까지 깊어진 탓이었습니다. 고모는 연화가 알아눕자 재수없게 시름시름 앓고 난리야. 약값 들어가게 생겼네. 라며 혀를 찼습니다. 고모는 연화에게 미음 한 그릇을 던져주듯 놓고는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연화는 미음을 마실 힘도 없었지만 문 밖에서 들리는 희미한 참새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녀석들도 며칠째 계속되는 눈보라에 굶주려 힘이 없는지 울음소리가 작고 애처로웠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미음 그릇을 들고 기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루 끝에 엎드린 채 떨리는 손으로 미음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얘들아, 이거라도 먹어. 연화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습니다. 참새 몇 마리가 날아와 그릇 가장자리에 앉아 미음을 쪼아 먹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조금씩 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참새들이 무언가를 먹는 소리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참새 한 마리가 연화의 손등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하고 작은 발이 차가운 연화의 피부에 닿자 기이한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참새는 연화의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이듯 짹짹 하고 짧고 강하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라 조금만 더 버티세요. 봄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도울게요. 라는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 덮인 산골 마을, 깊은 어둠 속에서 작은 기적이 싹트기 위한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산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밑에 길게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가 마치 봄을 부르는 악기소리처럼 마당을 울렸고 얼어붙었던 개울물도 졸졸 흐르며 제 목소리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얼굴이 창백했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가람에서 더 이상 날카로운 얼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젖은 흙내음과 마른 풀 사이에서 돋아나는 여린 새싹의 향기가 희미하게 섞여 있어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앉을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고모는 겨울이 지나는 동안 집이 팔리지 않아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눈이 녹아 길이 질척거리자 거간꾼들의 발길도 끊겼고 연화가 알아누워 있으니 쫓아내기도 마땅치 않아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휴, 지긋지긋한 겨울이 다 가도록 돈 구경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이람. 날 풀리면 당장 이 집부터 처분해야지. 고모는 마루를 쿵쿵 밟으며 돌아다녔고 그 소리에 연화는 가슴을 졸였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찾아온 봄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들었던 참새의 약속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햇살이 따사롭고 바람이 부드러운 오후였습니다. 연화가 마루 끝에 앉아 볕을 쬐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거대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작은 날개가 동시에 공기를 가르는 소리, 바로 참새떼의 날갯짓 소리였습니다. 짹짹 짹짹 하는 울음소리가 하늘을 뒤덮을 듯이 쏟아졌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많은 참새가 내려왔습니다. 지난 겨울 연화가 밥을 나누어 주었던 그 친구들이 이번에는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고모는 방 안에서 낮잠을 자다가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리야? 웬 새떼가 이렇게 새카맣게 몰려왔어? 고모는 빗자루를 들고 허둥지붕했지만 참새들은 고모를 피해 날아가지 않고 오히려 연화가 앉아있는 마루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만으로도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서 와 얘들아, 잘 있었니? 연화가 손을 내밀자 가장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대장 참새 한 마리가 연화의 손바닥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참새는 부리로 연화의 손바닥을 톡톡 건드리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연화는 손바닥에 닿는 작고 단단한 물체의 감촉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쌀알보다는 크고 콩보다는 작은 아주 매끄럽고 따뜻한 씨앗이었습니다. 연이어 다른 참새들도 차례로 날아와 연화의 치마폭과 손바닥에 같은 씨앗을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두둑, 두둑. 씨앗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봄비가 내리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참새들은 씨앗을 전해준 뒤 연화의 머리 위를 몇 번 빙빙 돌고는 다시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씨앗들을 모아 쥐었습니다. 총 5개의 씨앗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느낌만으로도 이 씨앗들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씨앗에서는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새처럼 콩닥거리는 맥박이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선물이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준 선물이구나. 연화는 참새들이 사라진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뭉클한 감동이 솟아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모가 콧방귀를 뀌며 다가왔습니다. 흥, 새들이 똥이나 싸고 간 줄 알았더니 뭘 떨어뜨리고 갔네? 어디 보자, 돈이라도 물어왔나? 고모는 연화의 손에서 씨앗을 낚아채듯 가져가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그저 시커먼 콩조각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에이, 뭐야, 그냥 잡동산이잖아. 먹지도 못할걸 뭐하러 주워. 고모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여 씨앗을 마당 바닥에 획 던져버렸습니다. 씨앗들은 흙바닥에 흩어지며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연화는 기겁을 하며 마루에서 내려와 땅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안 돼요, 고모. 이건 새들이 준 귀한 씨앗이에요. 연화는 무릎이 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땅을 훑으며 씨앗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흙의 감촉 사이로 따뜻한 씨앗들이 하나 둘씩 손에 잡혔습니다. 연화는 씨앗을 찾을 때마다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고모는 그런 연화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그까짓 게 뭐라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냐. 연화는 씨앗을 모두 찾은 뒤 곧바로 마당 한 구석 양지 바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어머니가 꽃을 심으셨던 화단자리였는데 지금은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연화는 맨손으로 굳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라 파기가 쉽지 않았지만 연화는 손톱에 흙이 끼고 손가락이 아려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씨앗을 지금 심어야 한다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키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땅을 파는 연화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거기 파서 뭐하게? 집 팔리면 어차피 갈아엎을 땅이야. 고모가 소리쳤지만 연화는 들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5개의 구멍을 조심스럽게 파고 각각의 구멍에 씨앗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으로 덮은 뒤 손으로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 자라라, 아가들아. 봄변 많이 받고 쑥쑥 자라렴. 연화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들이 마치 잠든 아기처럼 느껴졌고 연화는 자신이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야 할 엄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마실을 나왔다가 연화의 마당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연화가 땅을 다도비는 모습을 보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연화가 심은 그 땅 위로 아지랑이 같은 신비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화야, 거기 뭘 심었느냐? 할머니가 묻자 연화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참새들이 씨앗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심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짐승이 은혜를 갚으러 왔구나. 정성껏 길러보거라. 좋은 일이 있을 게다. 고모는 할머니의 말에 또다시 발끈했습니다.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잡초 씨앗에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바람을 잡소. 하지만 할머니는 고모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보게, 함부로 말하지 말게.
저 땅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자네가 욕심을 부려 저걸 건드리면 큰 화를 입을 걸세. 할머니의 눈빛에 기가 눌린 고모는 투덜거리면서도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신을 잘 믿는 고모였기에 화를 입는다는 말에 찜찜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힘에 부쳤지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비틀거리지 않으려 애쓰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을 축일 물은 아껴도 씨앗에게 줄 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단으로 가서 밤새 별일 없었는지 흙을 만져보고 해가 질 때면 오늘도 고생했어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연화의 정성은 지극했고 그 정성에 땅도 감동한 듯했습니다. 놀랍게도 씨앗을 심은 지 4일 만에 흙을 뚫고 싹이 올라왔습니다. 보통의 식물이라면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일이었지만 이 신비한 씨앗은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화가 아침에 물을 주러 갔다가 손끝에 닿는 보드라운 잎의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나, 벌써 나왔니? 세상에, 이렇게 빨리? 연화는 감격하여 싹을 어루만졌습니다. 싹은 일반적인 풀과는 달랐습니다. 줄기는 굵고 단단했으며 잎은 비단처럼 매끄럽고 도톰했습니다. 고모도 싹이 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며칠 됐다고 벌써 저만큼 자라? 괴상한 풀이네. 고모는 싹을 뽑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할머니의 경고가 생각나 차마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팔짱을 끼고 멀찌감치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빨리 자라는 걸 보니 잡초가 분명해. 쑥쑥 커서 집값이나 떨어뜨리지 말아야 할 텐데. 고모는 툴툴거렸지만 싹이 자라나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아 은근히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식물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아침에 보면 한 뼘, 저녁에 보면 2뼘이 자라 있었습니다. 줄기는 마치 옥으로 깎아 만든 것처럼 푸르고 영롱한 빛을 띠었고 잎사귀는 어른 손바닥보다 더 넓게 퍼졌습니다. 5개의 줄기는 서로 엉키지 않고 곧게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갔는데 그 기세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 너머로 보이는 기이한 식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풀이래? 연하네 집에 신기한 게 자란다며?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식물은 연화의 키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는 고모도 그 식물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혹시 귀한 약초 아니야? 산삼보다 더 좋은 거면 비싸게 팔 수 있을 텐데. 고모의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고모는 밤중에 몰래 식물 곁으로 다가가 잎사귀를 하나 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식물에서 찌릿하는 정전기 같은 것이 튀어 고모의 손을 때렸습니다. 악! 따가워! 고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연화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놀라 나왔습니다. 고모, 왜 그러세요? 연화가 묻자 고모는 엉덩이를 문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망할 풀이 사람을 무네. 저거 요물이야, 요물. 당장 베어버려야 해. 고모는 낫을 찾으러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식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제 목숨과도 같아요. 연화는 2팔을 벌려 식물을 보호했습니다. 식물에서도 윙윙거리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오며 마치 연화와 공명하는 듯했습니다. 낫을 들고 나온 고모가 연화를 밀치고 식물을 배려하자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 쾅 하고 울려 퍼졌습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자 고모는 기겁하여 낫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귀신이 붙었나 봐. 고모는 벌벌 떨며 방으로 도망쳐 들어갔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식물을 쓰다듬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늘도 너희를 지켜주고 있어. 그날 이후로 고모는 식물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욕심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천년목은 신초가 자랐는데 꽃이 피면 큰 돈을 받고 팔 거다 라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담장 위로 솟아오른 웅장한 식물의 자태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식물은 이제 지붕처마 높이까지 자랐고 줄기 끝에는 커다란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봉오리는 어른 주먹보다 컸고 은은한 금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꽃봉오리가 맺히자 집안 가득 형언할 수 없는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장미나 국화 같은 흔한 꽃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의 맑은 공기 냄새 같기도 하고 갓 지은 밤 냄새 같기도 하고 어머니의 품 냄새 같기도 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비한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그 향기를 들이마시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향기에 이끌려 하나둘씩 연화네 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맡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 것 같네? 밭일을 하던 농부들도 빨래하던 아낙네들도 일손을 놓고 연화네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욕심 많은 고모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구경하려면 돈 내고 들어와. 이건 내 거야. 하지만 향기는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마을 전체가 평온하고 행복한 기운에 감싸였습니다. 연화는 꽃이 곧 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봉오리 주변의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었고 미세한 떨림이 계속해서 전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마루에 앉아 꽃을 지켰습니다. 혹시나 고모가 또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걱정이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연화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참새들도 둥지로 돌아가지 않고 감나무 가지에 앉아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새벽 동이 트기 직전의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마침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파삭, 파사삭. 꽃봉오리를 감싸고 있던 껍질이 터지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의 부리질 소리처럼 경이로웠습니다. 5개의 봉우리가 동시에 열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연화의 눈에도 그 강렬한 빛의 기운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고모는 방 안에서 자다가 눈부신 빛에 놀라 잠이 깼습니다. 아니, 벌써 해가 떴나? 왜 이렇게 밝어? 방문을 열고 나온 고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식물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와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꽃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로 피어났는데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흰색, 그리고 검은색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꽃이 아니었습니다. 천상의 화원에나 있을 법한 전설 속의 꽃이었습니다. 연화는 홀린 듯이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꽃에서 흘러나오는 온기가 연화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꽃잎을 만져보았습니다. 꽃잎은 비단보다 부드럽고 이슬보다 촉촉했습니다. 그때 꽃의 중심에 고여있던 맑은 이슬 한 방울이 연화의 손끝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그 이슬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느꼈습니다. 이 꽃이 나를 부르고 있어. 연화는 본능적으로 그 이슬을 자신의 눈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모는 그 광경을 보고 욕심의 눈이 멀어 마당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비켜라! 그 꽃은 내 거다! 장에 내다 팔면 기와집 10차는 살 수 있어! 고모가 연화를 밀치고 꽃을 꺾으려 손을 뻗는 순간 꽃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더욱 강해지며 고모의 눈을 찔렀습니다. 으압! 눈이 부셔! 고모는 눈을 감싸쥐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사이 연화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가장 크고 아름답게 핀 꽃송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꽃잎에 맺힌 영롱한 아침 이슬이 연화의 감긴 눈꺼풀 위로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슬방울이 연화의 눈동자에 스며드는 순간 처음에는 얼음물처럼 차가운 기운이 전신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자기도 모르게 아!
하고 짧은 탄성을 내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 차가움은 곧이어 뜨거운 열기로 바뀌어 마치 눈 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닫혀있던 시신경들이 수년 만에 깨어나며 꿈틀거리는 통증과 함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짙은 회색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화의 심장은 터질 듯이 두근거렸고 감은 눈꺼풀 너머로 붉고 환한 빛의 파도가 넘실거리며 밀려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하고도 벅찬 자극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연화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바로 눈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꽃송이였습니다. 5가지 색깔이 오묘하게 섞여 빛나는 꽃잎은 마치 보석을 갈아 뿌린 듯 반짝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는 생명의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황홀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상상만 했던 세상의 빛깔들이 이렇게나 선명하고 다채롭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흐르는 눈물 사이로 세상은 더욱 투명하고 맑게 비쳐 보였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들어 눈앞에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거칠고 흙투성이가 된 작고 야윈 손톱 못에 낀 검은 때, 그리고 손등에 난 작은 상처들까지 하나하나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보여, 내 손이 보여. 연화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앙상하지만 꼿꼿하게 서 있는 감나무, 무너질 듯 낡았지만 정겨운 초가집의 처마, 그리고 마당 구석구석 쌓여있는 눈더미와 그 사이로 드러난 붉은 황토흙까지 모든 것이 기적처럼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꽃의 빛에 눈이 부셔 바닥을 구르던 고모가 눈을 비비며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고모는 아직 시야가 온전하지 않은 듯 눈을 찡그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멀쩡하게 눈을 뜨고 꽃을 바라보고 있는 연화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눈이 어떻게 된 거냐? 고모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평생 앞을 못 보던 조카가 또렷한 눈동자로 자신을 응시하자 공포심과 당혹감에 휩싸여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연화의 맑은 눈동자에는 고모의 탐욕스러운 표정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모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보여요. 고모의 얼굴도, 이 마당도, 저 꽃도 다 보여요. 참새들이 준 선물이 제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연화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주눅든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그 기적을 축하해주기는커녕 금세 표정이 일그러지며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앙큼한 것, 네가 그동안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한 게로구나. 남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편하게 살려고 쇼를 했어. 고모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연화에게 삿도질을 해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방금 눈이 떠진 거예요. 연화가 억울함에 항변했지만 고모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꽃을 보며 다시금 욕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따위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비켜. 그 꽃은 내가 심은 거나 다름없으니 내 차지다. 그 이슬이 눈을 뜨게 하는 명약이라면 저 꽃을 삶아 먹으면 불로장생하겠구나. 고모는 광기에 찬 눈빛으로 다시 낫을 집어들고 꽃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화가 막으려 했지만 고모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고모가 낫을 휘두르려는 찰나 신비한 꽃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듯이 꽃잎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러자 꽃술 깊은 곳에서 노란색 꽃가루가 안개처럼 뿜어져 나와 고모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애취! 애취! 고모는 갑작스러운 재채기에 낫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꽃가루는 고모의 눈과 코를 맵게 만들었고 피부에 닿자마자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유발했습니다. 고모는 온몸을 벅벅 긁으며 괴로워했고 꽃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고 마당을 방방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담장 밖에서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집안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고 난리가 났던데? 이웃집 할머니를 필두로 마을 이장님과 동네 청년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서 오색찬란한 빛을 뿜고 있는 거대한 꽃나무와 그 옆에 서 있는 연화, 그리고 바닥을 뒹굴며 몸을 긁고 있는 고모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신비롭고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걸음으로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연화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초점 없이 흐릿했던 연화의 눈동자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야, 너 내가 보이느냐? 내 얼굴이 보여?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연화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주름진 얼굴도 은비녀도 다 보여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가 할머니의 손을 잡자 할머니는 "어이구 세상에, 부처님이 도우셨구나" 하며 연화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믿기지 않는 기적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장님이었던 연화가 눈을 떴어. 세상에, 저 꽃이 도깨비 방망이인가 봐. 사람들은 연화의 개안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 구석에서 몸을 긁고 있던 고모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벌떡 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오. 저건 요물입니다. 저 꽃이 돛가루를 뿌려서 사람을 잡으려 한다고요. 내 밭에 난 것이니 내가 베어버려야 마땅하오. 마을 이장님이 헛기침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장님은 평소에도 고모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터였습니다. 이보시오, 댁이 이 집에 온 뒤로 마을이 조용할 날이 없었소. 저 꽃은 연화가 정성으로 키운 것이고 하늘이 감동해서 눈을 뜨게 해준 것인데 어찌 요물이라 하오. 내가 보기엔 욕심에 눌먼 당신 마음속에 요물이 든 것 같소. 이장님의 따끔한 일갈에 마을 사람들도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조카 밥 굶기고 집 팔아먹으려던 거 다 알아.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고모에게 꽂혔습니다. 고모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하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가려움증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이놈의 집구석이 사람 잡네. 고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연화는 그런 고모가 밉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꽃을 향해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꽃님, 이제 그만하세요. 고모가 충분히 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꽃가루가 가라앉고 고모의 가려움증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사람들 앞으로 나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의 숨결이 깃든 곳이에요. 그리고 저 꽃은 저를 지켜준 친구들이 준 선물이고요.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고모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연화의 눈빛은 맑고 깊어서 고모는 차마 그 눈을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욕심이 투명한 거울에 비친 것처럼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모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명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눈 떴으면 알아서 잘 살아봐라. 고모는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옷가지와 보찜을 챙겨 나오는 고모의 손길은 황급했습니다. 혹시나 꽃이 또다시 공격할까봐 겁이 난 탓도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모는 보찜을 머리에 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고모의 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지자 마당에 감돌던 긴장감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평온한 공기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고모가 떠나자 꽃은 눈부신 광채를 서서히 거두고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연하야, 고생 많았다. 이제 네 세상이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연하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웃들이 부축해주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그동안 얼마나 굶었을까? 한 아주머니가 연화의 앙상한 손목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 집으로 뛰어가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잘 익은 김치,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귀한 달걀까지. 순식간에 연화네 마루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다시 활활 불이 지펴졌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 봄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냉골이었던 연화네 집에 사람의 온기와 맛있는 냄새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 같이 먹읍시다. 오늘 같은 날 잔치를 안 하면 언제 하겠소? 이장님의 제안에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연화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알이 하얗다는 것, 김치가 붉다는 것, 된장국이 황토색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먹는 밥맛은 꿀맛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연화야. 이제 아프지 말고 튼튼해져야지. 할머니가 숟가락 위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셨습니다. 연화는 입안 가득 밥을 오물거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핀 꽃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화답하듯 달콤한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그 향기는 음식 냄새와 어우러져 마을 사람들의 기분을 더욱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참새 때도 잔치 소식을 듣고 감나무에서 내려와 마당 주변을 총총 뛰어다녔습니다. 연화는 밥을 먹다 말고 밥알을 떼어 마당에 뿌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먹어. 너희 덕분이야. 눈으로 참새들이 밥을 쪼아 먹는 귀여운 모습을 보자 연화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색 깃털의 윤기, 작고 까만 눈동자, 앙증맞은 발놀림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해는 서서히 서산으로 넘어가고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연화는 밥을 먹다 잠시 숟가락을 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처음 보는 노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구름 사이로 퍼지는 황금빛과 보랏빛의 조화는 마치 하늘이 연화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그림 같았습니다. 나당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도 붉은 노을빛이 비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주머니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자들은 무너진 담장을 고치거나 마당을 쓸어주었습니다. 고모가 어지럽혀 놓았던 집안은 마을 사람들의 손길로 금세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앉아 그 분주하고 활기찬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웠던 겨울바람은 완전히 물러가고 어느새 따뜻한 봄바람이 연화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푹 쉬거라. 내일 또 오마.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난 뒤 연화는 다시 고요해진 마당에 홀로 섰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에 외롭고 무서운 침묵이 아니라 평화롭고 아늑한 휴식이었습니다. 달이 떠오르자 꽃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며 연화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꽃 옆에 쪼그리고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긍정의 대답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연화의 집에는 다시금 깊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예전처럼 무겁고 차가운 적막이 아니라 하루를 충만하게 보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나른하고 평화로운 휴식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밤하늘은 그저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짙은 남색 비단 위에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둥근 달은 은쟁반처럼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다는 사실에 연화는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라 두 손을 모으고 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뿌연 새벽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 낡은 장롱, 벽에 걸린 옷가지, 그리고 천장의 석가래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개면서 이불에 수놓아진 꽃무늬가 붉은색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운 이불을 지어주셨구나. 연화는 색바랜 이불을 어루만지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연화는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이슬 맺힌 풀잎들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어 올릴 때도 연화의 동작은 전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두레박이 물에 닿아 찰랑거리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물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맑은 눈동자와 오똑한 코, 그리고 야위었지만 생기 있는 볼이 물 위에 어른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연화는 물에 비친 자신을 향해 수줍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씻어낼 만큼 맑고 고왔습니다. 연화가 아침밥을 지으려 부엌에 들어갔을 때 부엌 살림들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검게 그을린 가마솥, 달아빠진 나무 주걱, 그리고 가지런히 놓인 사기 그릇들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반겨주는 듯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붉은 불꽃이 춤을 추며 타오르는 모습이 신기해서 연화는 한참 동안 쪼그리고 앉아 불구경을 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굴뚝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비로소 자신이 온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밥 짓는 냄새마저 예전보다 훨씬 구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밥을 짓고 난 연화는 잊지 않고 참새들의 밥을 챙겨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연화가 부르자 감나무와 지붕 위에 앉아있던 참새들이 짹짹하고 화답하며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날갯짓 소리로만 느꼈던 그 광경을 이제는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참새들의 깃털은 갈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져 참으로 고왔고 콩을만한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녀석들이 총총 뛰어다니며 밥알을 쪼아먹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연화는 턱을 괴고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습니다. 참새들도 연화가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눈치였습니다. 전에는 손바닥에 앉아 밥만 먹고 갔다면 이제는 연화의 어깨나 머리 위에 앉아 재롱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대장참새 한 마리가 연화의 무릎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리자 연화는 손가락으로 참새의 보드라운 깃털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너였구나. 지난 겨울 내 손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친구가. 연화와 참새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이 가져다준 기적이 연화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마당 한가운데 피어있던 신비한 꽃은 며칠이 지나자 서서히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는 수많은 씨앗이 맺혔는데 그 씨앗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민들레 홀씨처럼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참새들도 그 씨앗을 물어다가 산과 들, 그리고 이웃집 마당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연화는 꽃이 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꽃이 남긴 축복이 온 마을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꽃은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자 연화네 마을은 꽃향기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연화의 집에서 시작된 그 신비한 꽃들이 마을 곳곳에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음 피었던 꽃만큼 강렬한 빛을 내지는 않았지만 그 꽃들은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일을 하다가도 꽃향기를 맡으면 피로가 풀린다고 했고 다투던 사람들도 꽃을 보면 마음이 누그러져 화해하곤 했습니다. 삭막했던 산골 마을은 어느새 웃음꽃이 피어나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연화는 이제 마을의 보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눈을 뜬 연화는 손재주가 더욱 좋아져서 지프로 바구니를 짜거나 옷을 짓는 솜씨가 일품이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물건에는 꽃무늬나 참새 모량이 곱게 들어가 있어 장날에 내다 팔면 금세 동이 나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렇게 번 돈으로 쌀을 사고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더 이상 군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밭을 일구며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수시로 연화네 집에 들러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연아야, 이 호박 좀 넣어서 찌개 끓여 먹어라. 할머니가 텃밭에서 딴 채소를 가져다 주면 연아는 자신이 만든 고운 배적쌈을 할머니께 선물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눈 뜨더니 솜씨가 선녀 같구나. 할머니는 연아의 손을 잡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도 연아 누나네 집에 놀러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연아는 참새가 물어온 씨앗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한편 욕심을 부리다 쫓겨난 고모에 대한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들이 어느 절에 들어가 잘못을 뉘우치며 공양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마음속에 미움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모 덕분에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 끝에 참새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눈도 뜨게 되었으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고모가 그곳에서 남아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들판은 황금빛 물결로 출렁이고 연화네 감나무에는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연화는 긴 대나무 장대를 들고 까치밥으로 남겨둘 몇 개만 빼고 감을 땄습니다. 잘 익은 홍시 하나를 베어 물자 달콤한 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다. 참 달다. 연화는 홍시 몇 개를 바구니에 담아 이웃집 할머니와 이장님 댁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나누는 기쁨을 아는 연화의 마음은 가을 햇살처럼 넉넉하고 따뜻했습니다.